안녕하세요. 이경자 선생님 모셨는데요. 이경자 선생님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경자 선생님 정도 되면 소개할 필요는 없죠. 여러분들이 다 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작가 중에 한 분입니다. 1965년도에 고등학교 때 숙대 주최 전국 여고생 단편소설 공모전에 입상했네요. 제목은 멎어버린 행진입니다. 1973년에 서울신문 신춘문예 소설로 본단에 나오셨고요. 그 뒤로 많은 저서를 냈고 또 그 많은 저서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읽었던 소설들이 아주 많은 작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서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절반의 10회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죠. 또 이미 이건 저희들이 공지를 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떡할까요? 배반의 상, 한림이소에서 생긴 일, 머나먼 사랑, 반쪽 어깨에 내리는 비, 오늘도 나는 이거를 꿈꾼다, 혼자 눈 뜨는 아침, 뻔뻔한 여자의 당당한 자유, 전망도 추억이 된다, 궁금한 게 많은 세상, 황홀한 발라, 사랑과 상처, 저는 늙지도 않아, 이경자 목의 사이를 찾다, 그 매듭은 누가 풀까, 남자를 묻는다, 누가 딸아 너는 절반의 실패도 하지 마라. 이건 최근에 낸 저서죠. 청개의 아침 등이 있습니다. 한무숙 문학상을 수상하셨고요. 올해의 여성상도 수상하셨습니다. 더욱이나 저희가 한 15, 16년 전에 작가의 사무장할 때 모셨던 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여러분, 제 얘기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주시고 또 모니터 앞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께 반가운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가수의 노래를 듣거나 또 어느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을 먹을 때 그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은 우리나라 한반도의 어느 구역의 서쪽 혹은 동쪽 혹은 남쪽 혹은 북쪽에는 어떤 특성이 있고 하는 것을 알면 그 지역의 특산품이 더 맛있고요. 또 내가 아무리 즐겨 듣는 노래라 하더라도 그 가수를 한번 얼굴을 직접 본 가수와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가수의 노래가 그 맛이 약간씩 달라져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소설을 즐겨 읽는 독자라 할지라도 그 소설가는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 그러면 그 소설을 예를 들어서 한 권의 소설, 이경자의 소설을 하나 읽고 그 맛을 6개쯤 느꼈다 하면 이경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시대에 태어나고 어떻게 성장을 하고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고 그 사람의 세계관이나 문학관이나 문학을 통해서 동시대인 혹은 과거의 사람, 미래의 사람들과 무엇으로 소통하고자 하나 그런 그 열망을 가지고 있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소설의 맛을 6개만 맛보다가 한 9개쯤 맛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의 강의는 앞으로 혹시 제 소설을 읽게 될 때 혹은 다른 소설가의 소설을 읽게 될 때도 제가 여러분과 만나서 1시간 반 혹은 2시간쯤 이야기하는 동안 그 맛을 더 많이 얻게 되는, 섭취하게 되는,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여러분께 이경자는 어떤 소설가인가 하는 것부터 설명을 해나가겠어요. 제가 우리가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같은 사람도 그 사람들이 생존했던 시대를 알면은 훨씬 톨스토이 소설과 도스토옙스키 소설을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거든요. 이경자는 1948년에 태어났어요. 1948년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1945년에 일제로부터 식민지로부터 해방이 되고
1950년 남북 전쟁이 일어났죠. 그 38선을 경계로 갈라졌던 남쪽과 북쪽의 그 우리 민족이 남북 전쟁이 일어났었고요. 그 중간쯤에 태어났어요. 그 중간쯤에 태어났다는 것은 해방과 6.25를 동시에, 그 시대를 동시에 저는 그 어머니 뱃속에서 또 태어나서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1살, 2살, 3살 이럴 때 그 시대의 아픔, 그 시대의 상징, 그 시대의 고통, 그 시대의 순환들이 저에게 다 이렇게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식민지 시대,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3살 때였으니까 6.25 때요. 3살 때 6.25가 났었기 때문에 그 6.25의 중심에서 가진 어떤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이 저에게 의식에는 없지만, 기억에는 없지만 그게 전부 제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서 결국 소설가가 된 이경자에게 엄청난 소설가로 되게끔 하는 어떤 힘, 동력 이런 것들이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경자라는 소설가를 이해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는 이경자는 어떤 가정에서 성장했는가. 이것도 참 중요해요. 중산층인가, 산유층인가, 혹은 농촌인가, 도회지인가, 부모님이 인텔인가, 아니면 무학인가, 노동자인가. 이런 것도 그 작가의 세계관이나 그 작가를 작품 경향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거든요. 똑같이 슬프다라는 표현을 썼어도 어떤 작가가 쓴 슬픔과 어떤 작가가 쓴 슬픔의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인상이라고 그럴까요? 여운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전신주 오르락내리락거리고 저 지하에다가 땅을 파고 거기다가 전기줄을 매설하고 이런 노동자였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를 2년쯤 다니고 75세가 되던 때까지 하루에 5시간 이상을 자보지 못하고 일을 하신 그런 어머니와 노동자 아버지를 두고 제가 이제 성장을 했어요.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제가 7살에 초등학교 들어갔으니까 아직 6.25의 그 상처, 폭격을 맞았다든가 학교 건물이 폭격을 맞아가지고 교실이 없어서 칠판을 가지고 나무그늘에 가서 이제 공부하고 선생님이 허공에다가 1 하면은 우리도 다 따라서 허공에다가 1 이렇게 쓰고 니은 이러면 선생님이 허공에다 니은 이렇게 쓰면 저도 우리 학생들도 니은 이렇게 연필도 없고 공책도 없고 교실도 없고 이런 때에 우리말을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7살에 학교를 들어가서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강원도 양양이라는 아주 낙후한 그 농촌에서 노동자를 아버지로 두고 끝없이 자기를 학대하면서 5시간 이상을 자면은 죄라고 생각하는 어머니한테서 이제 성장을 했는데 저는 제가 나는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커서 대통령이 될 거야, 군인이 될 거야, 경찰이 될 거야, 뭐 장사를 할 거야, 가수가 될 거야 하는 꿈을 가질 수도 없던 9살에 그만 소설가가 되는 꿈을 갖게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제가
10살이면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근데 3학년 됐을 때 글짓기를 했는데 낙엽이라는 걸 제가 썼는데 그냥 저는 썼거든요. 근데 너무나 잘 썼다고 교장실에 불려갔어요. 우리 담임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교장선생님한테 데리고 가고 너무 잘 썼다고. 그래서 그거 하나가 그냥 사건이 돼서 글짓기 이러면 이경자. 이래가지고 평생을 글짓기 하는 이경자. 이래서 저한테 글짓기 이외에 어떤 다른 재능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기회도 없이 저는 그만 글짓기 글을 쓰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더군다나 제가 성장하던 시대에는 피아노라는 것도 없고 바이올린이라는 것도 없고 무슨 뭐 그냥 책과 라디오도 없고 텔레비전도 물론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그 예술이라고 생각되는 창작이라고 생각되는 장르와 부딪힐 수 있는 것은 책밖에 없었어요. 영화관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하고 똑같은 아이라도 서울에서 성장했다든가 서울에서 명문 학교를 다녔다든가 집에 부모님이 뭐 교사였다든가 교수였다든가 사장님이었 하는 소설가들하고는 제가 좀 달라요. 똑같은 나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쭉 이제 글을 쓰고 그냥 무조건 책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제가 중학교 한 1, 2학년 때쯤, 한 2학년 때쯤에 양양읍내에 전기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늘 석유 등잔 놓고 호야라고 있어요. 이렇게 램프, 호야라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석유를 넣고 심지에다가 불을 붙여서 하는 그거를 가지고 그 밑에서 이제 쭉 살았는데 제가 너무너무 책 읽기를 좋아해서 그 방에서 책을 읽다가 깍깍 졸아서 이 호야를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등잔이 넘어져서 이 머리가 그냥 석유로 범벅이 돼가지고 석유 냄새 피우면서 학교 가는 그런 경험을 아주 오래도록 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가 어떤 나이가 되면 도대체 나는 누군가 이런 게 굉장히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렇게 소설만 글만 썼을까? 왜 다른 직업을 갖지 못했을까? 다른 직업을 가졌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우아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고통스럽고 정말 그 혼자서 외롭게 고를 짜는 이런 직업을 왜 평생 가져야 했을까 하고 이제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를 돌아보거든요. 그러면 아마 현실이 싫어서 책을 읽고 동화 같은 거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정말 책을 손에서 놓지를 않고 그 양양읍내에 하나밖에 없는 서점에 가서 서가지고 현대문학 같은 거 한 권을 그냥 서서 딱 한 권을 떼고 그러고 집에 가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그 책을 살 수 없으니까 돈이 없어가지고요. 돈 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집에서 글 쓰고 동화책 읽고 열심히 책을 읽는데 왜 책을 읽느냐면 제 현실이 싫은 거예요. 나의 가정 환경이라든가 내 현실이 싫고 현실 밖에 이야기책을 읽으면 다른 삶, 다른 생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읽으면서 또 저를 보고 너무나 글을 잘 쓴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마 제가 천부적으로 상상력이 좀 다른 분들보다 약간 좀 더 나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요만한 거를 들으면 그걸 막 상상을 펼쳐서 크게 만들어 빵 부풀리듯이 크게 풍선 부풀리듯이 크게 부풀려 놓는 거예요. 이래서 제가 혼자서 글을 엄청 썼어요. 처음에는 시 쓰고 동요 쓰고 뭐 이렇게 하다가 동시도 쓰고 이러다가 그리고 그 학교가 아주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그 저를 모르면 거의 간첩이에요. 그런 지경인데 중학교까지는 시나 짧은 글을 썼지만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제가 소설을 썼어요. 혼자서 장편도 쓰고 중편도 쓰고 단편도 쓰고. 근데 누가 저한테 원고지 쓰는 법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32명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32명, 고등학교 2학년 32명, 고등학교 3학년 32명. 그러니까 32명인 고등학교에다가 뭐 그때 무슨 선생님을 제대로 배정을 하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32명 중에서 뭐 글 잘 쓴다고 해봤자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혼자서 하여간 열심히 소설을 써서 장편도 쓰고 중편도 쓰고 단편도 썼는데 어느 날 저희 집에서 동아일보를 쭉 봤어요. 동아일보에 요 1단 기사로 그 어떤 게 나왔느냐면 숙명여자대학에서 전국 여고생 단편소설을 모집한다는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고지를 사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한 70장쯤 되는 거를 써서 어떤 사춘기 소녀가 인생이라는 게 행진인데 사춘기 소녀가 어떤 경로에 그 행진이 멎었다. 이런 걸 말하려고 제가 멎어버린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단편을 써서 둔 게 있었는데 그런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봉투에다가 응모하라는 주소를 쓰고 원고지 60장을 그 200자 원고지가 이렇게 줄이 쭉쭉 거 있고 제일 꼭대기에 NO 이렇게 해서 이제 남바를 쓰라고 번호를 쓰라고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1번에서부터 거기다 1, 2, 3, 4 이래서 70까지 쫙 번호를 썼어요. 그렇지만 그 70장을 번호만 쓰면 된다고 생각했지 그거를 끈으로 묶는다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끈으로 묶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1번서부터 70장까지 번호를 쫙 해서 거기다 넣어서 그 응모처에다가 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학교 다닐 때 제가 이 제도적으로 뭐 이래라 저래라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하는 거에 적응을 못하는 베네병신이에요. 제가 이 적응이 잘 안 돼요. 이렇게 똑바로 가라 뭐 요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하는데 그걸 잘 못 따라가요. 그래서 학교 생활도 겨우겨우 했어요. 겨우겨우 수학을 면하고 해서 버리려는 벌을 다 받았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무슨 근시니까 뭐 무슨 정학인가 이런 걸 받고 집에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남자 교장 선생님인데 뚱뚱하신 분인데 야 너 뭐 저기 어디에다가 너 뭐 뭘 보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보낸 것 같아요. 저기 제가 보냈다 그랬더니 그 학교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저를 꼭 보내라고 그랬대요. 사실 그때 서울에서 양양에서 서울까지 오는 버스는 하루에 한 편밖에 없었어요. 버스가. 그리고 그거는 말할 수 없이 험한 진부령 같은 이렇게 달리면 죽는다 하는 그런 외길로 오는 버스인데 12시간, 13시간, 막 14시간 이렇게 걸리는 그렇게 먼 거리에 서울에 있었어요. 거기를 저를 보내라고 그 숙명여대에서 전화를 했대요. 심사위원들이 얘를 꼭 봐야 되겠다고. 나중에 그래서 이제 제가 난생처럼 서울이라는 데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물어서 이제 숙명여자대학을 찾아가서 그 대학에서 또 제가 실수한 건 이로 말할 수 없어요. 난생처럼 그런 데 가봤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날 그 학교에서 신문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심사평에 뭐라고 썼느냐면 심사를 김동리 선생님하고 강신재 선생님이 하셨어요.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이 학생은 뭐 아주 문장이니 뭐니 이런 거 굉장히 칭찬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우선 인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쓰셨어요. 심사평에.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인간이 돼야 된다. 먼저 이렇게 그 원고를 철하지도 않고 이렇게 낱장으로 해서 보내는 불성실하면 안 된다.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재능이 뛰어나도 일단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걸 묻는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보낸 거거든. 그래가지고 마치 그 강원도에 아주 강렬한 햇빛에서 새까맣게 탄 조그만 소녀가 그 강원도 애가 왔으니 얼마나 구경거리였겠어요. 그 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차 같은 거 주는 총장실에서 차 같은 거 주는데 어떻게 먹는지 알지도 못하고. 근데 그 저를 그 제 작품이 다 신기했었나 봐요. 그 저를 보고 나서 저하고 얘기하고 나서 아 이게 어른이 써준 게 아니라 얘가 썼구나, 이 당돌한 얘가 썼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학보사에서 주간이 저를 불러가지고요 밥을 사줬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난생 처음 나중에 그게 비빔밥이라는 거 알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작은 세수대야처럼 보이더라고요. 작은 세수대야처럼 보이는 그릇에다가 밥은 잘 안 보이고 그 위에 뭐 콩나물 무슨 뭐 이런 거 파란 거 노란 거 빨간 거 그리고 고추장하고 계란이 이렇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밥을 처음 봤을 뿐더러 비빔밥이라고 그러면 그냥 고추장에다가 연유김치 넣고 비비는 게 비빔밥이라고 생각했지 그렇게 주는 건 제가 처음 봤기 때문에 또 제가 혼자 먹어서 그걸 어떤 식으로 먹는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서부터 차례차례 떠먹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부분은 고추장만 먹게 되고 어떤 부분은 뭐 콩나물만 먹게 되고 막 이러잖아. 그래도 제가 그거를 실수했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학교 졸업하고 공부를 워낙 못했으니까 대학을 갈 엄두도 못 내는데 서라벌 예술대학에서는 그 상장만 있으면 들여보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김동희 선생님하고 서정조 선생님이 주임 교수라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들어갔는데 상장으로 들어가진 않고 시험을 쳐서 들어갔어요. 시험을 쳐서 이제 서라벌 예대 들어가가지고 단체로 무슨 진고기라는 식당에 갔는데 비빔밥을 시켰어요. 그럼 모두들 비벼먹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속으로 이 얘기를 오래도록 누구한테 못했어요. 마흔이 넘어가지고 했어요. 난 옛날에 사실 제가 지금은 조금 늙어가지고 이렇지만 30대 40대는 멋쟁이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상상을 못해요. 이경자가 그렇게 비빔밥도 몰라가지고 그랬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비빔밥도 그렇게 먹고 그러던 아주 그냥 원단 촌년이죠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 다녔는데 서라벌 예대에서 소설을 배우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을 다닐 때까지 제도적인 이런 거 잘 못한다고 타고난 그런 베넷병신인데 서라벌 예대도 제대로 다니질 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과목만 배우러 다녔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동희 선생님의 소설 창작이에요. 소설 창작은 학생의 작품을 가지고 이제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김동희 선생님이 제가 목소리가 좋다고 늘 저보고 작품을 낭독하라고 그래요. 근데 학생은 선생님이 무조건 좋은 심부름이든 험한 심부름이든 심부름만 시켜주면 좋잖아요. 근데 저도 아주 좋아했는데 하루는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야 혹시 너가 옛날에 숙명여대 그런 좀 어져버린 행진이라는 글 쓴 애 아니냐? 이래요. 제가 그렇다고 그랬더니 너무나 이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이제 어떤 조교한테 막 이렇게 소개하면서 내 이경자 얘를 현대문학에 추천해 줄 거라고 그래요. 제가 속으로 어림도 없다 나는 신춘문예로 나갈 거다 이렇게 속으로 선생님이 추천해 준다면 난 속으로 싫다 나는 신춘문예로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도 어렸을 때부터 글잘 쓴다는 소리만 듣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당연히 19살에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신춘문 당선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해마다 떨어져요. 해마다 떨어져서 창피해서 고향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고향이라는 데가 조금이라서 숟가락 몇 개라는 것도 다 아는 데인데 그 고향을 갈 수가 없어서 이제 25살 되던 해에는 내가 이번에 신춘문예에 떨어진다 그러면 죽어버려야 되겠다. 난 이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이래갖고 이제 죽을 장소도 다 생각해놨어요. 저 인천에도 가보고 인천 앞바다에도 가보고 이랬는데 아무래도 죽기에는
그 제 고향 낙산사 홍련암 그 밑이 좋겠더라고요. 그 홍련암 그걸 들여다보면 거기 바위 깊은데 뭐 천년 묵은 문어가 살아가지고 사람이 들어오면 홀라당 먹어버린다는 그런 이제 그렇게 무서운 데니까 거기다가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유서를 짧게 써서 그 바위 틈에다 뽑아놓고 이제 죽어야 돼. 이런 계획을 다 세우고 단편 소설을 5편을 썼어요. 그때는 제가 서울에서 새빵살이 했었는데 새빵살이 할 때도 제가 제 성격이 고분고분하거나 이렇게 적응하거나 순응하지를 못하니까 어떤 때는 한 달 만에 주인집에서 쫓겨나고 그냥 어떤 때는 2달 만에 쫓겨나고 그래서 그 리어카로 그냥 엄청 이상 생겼어요. 그러다가 새빵살이 할 때인데 물론 선풍기 같은 것도 없고요. 한여름에 제가 그 수건으로 허벅지, 어깨 이런 데다가 세수수건을 끼우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밤 꼬박 세우면 이제 단편소설 하나가 끝나요. 이렇게 해서 한 5편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도 알고 있을 최인석이라는 소설가가 있는데 그 소설가의 처형이 이병희라고 그러는 시인이 있어요. 이 친구가 숙명여고를 나왔는데 숙명여고 다닐 때 저하고 같은 고등학교는 같은 동기예요. 숙명여고 다닐 때 이화여자대학교 전국 여고생 콩쿨에서 시로 장원을 한 친구예요. 그래서 아주 고등학교 다닐 때 날렸던 여자친구인데 이 친구가 서랍을 예대 들어왔어요. 근데 얘가 하루는 이래요. 저보고 야 네가 소설 떨어지는 거 보면 네가 글씨체가 나빠서 그런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가 써주겠대요. 하나를. 근데 제가 또 그것도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뭐 어떻게 소설을 글씨체로 좀 더워서 이거 벗어야 되겠어. 글씨체로 어떻게 뽑느냐고요. 근데 옛날에는 워드로 치는 게 아니라 다 원고지로 치고 그 200자 원고지라는 거에 20줄인가요? 10줄인가? 10줄에서 중간에 한 5째 줄에서 글씨가 틀리면요. 그걸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원고지를. 버리고요. 물론 내가 기성작가라고 그러면 지우고 그냥 줬겠지만 응모작이니까 심사위원들한테 잘 보이려고 다시 써야 되고 또 저렇게 작은 면도날 같은 걸로 살살 긁어가지고 위에다 쓰고 막 이러면서 정말 혼신을 다 기울여서 쓰는데 제 글씨가 정성 들여서 쓰면 학교를 안 다닌 사람 글씨 같아요. 지금도. 갈겼으면 좀 학교를 다니는 글씨고요. 잘 쓰면 학교 문턱도 못 가본 글씨거든요. 그런 글씨로 제가 내가 정말 당선되고 싶은 소설을 동아일보하고 중앙일보에 내고 조선일보 내고 한국일보 내고 그리고 한 편을 이건 별로다라고 생각하는 걸 이병희한테 줬어요. 너 이거 한번 그러면 너가 이거 뺏겨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얘가 아주 세련된 글씨체로 써서 그거를 마감날 이제 그건 관심이 없으니까 제가 이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전 동아나 중앙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한꺼번에 또 두 군데서 당선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서울신문에 그거를 줬어요. 마지막 날. 그냥 줘버렸어요. 아무 기대도 안 하고. 그런데 서울신문에서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19살 때부터 신춘문예에 응모했는데 19, 20, 21, 22, 23, 24, 25살까지 응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25살에 응모한 게 이제 서울신문에 된 거예요. 이동안 이럴 때 제가 얼마나 많이 응모했겠어요. 이 소설 하나도 없죠, 저한테. 왜냐면 복사도 할 수 없고 또 부끄러워서 어떻게 신문사 가서 내 작품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서울신문에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저를 보고 이래요. 당선소감 써갖고 왔어? 이래요. 그래서 아니요 이랬더니 그러면 3일 후에 써오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3일 사이에 또 이제 또 너 안 됐다 이렇게 수정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내가 이 자리에서 쓰겠다. 그랬더니 문학장이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당선서명을 싹 써서 줬어요. 그러고도 안 된 것 같아요. 꼭 떨어진 것 같아요. 1월 1일 날 발행되는 신문 보니까 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소설가가 됐구나. 그런데 그 이제 소설가가 너무너무 정말 되고 싶은 소설가가 됐으니까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죽지 않아도 되고. 그러고는 다니던 조그만 회사도 때려치웠어요. 이제. 하지만 겨우 다니기 싫은 거 억지로 다녔는데 이제 소설가가 됐으니까 다니던 회사도 때려치웠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내가 소설가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여자 소설가가 별로 없었어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분위기,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그냥 아무도 저를 소설가라고 생각도 안 하고 누가 저한테 소설도 청탁도 안 하고 그러니까 현대문학에서 신춘문예 당선한 사람들한테 한번 경연대회 하는 거 한번 하고는 끝이에요. 그러면은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인간관계를 친교를 잘 맺어가지고 술집에도 가고 술도 마시고 뭐 형님 동생하고 이러면서 이제 오빠 뭐 이러면서 선생님 오빠 이러면서 인간관계를 맺어가지고 줄을 잡아서 뭔가 살 길을 찾아야 될 텐데 지금처럼 지면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때 제가 어떤 생각을 해 그동안은 쭉 제가 무슨 그 소설가를 아주 감상적이고 퇴폐적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희한하게 데뷔하면서부터 데뷔하던 그 해 1972년부터 제가 제 문학관이 바뀌었어요. 소설이라는 것은 특별한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삶을 쓰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사회에 눈을 뜨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데뷔하고 나서 제가 그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해서 뭐 청량리, 지금 히튼 호텔 자리에 있는 양동, 그 다음에 형무소, 그러니까 감옥, 뭐 이런 온갖 제가 제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곳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왜 가난한 사람 5명의 가족이 5명이 일을 해도 왜 색방을 면하지 못할까? 왜 똑같이 힘든 일을 하는데 누구는 돈을 많이 받고 누구는 돈을 조금 받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별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을 했어요. 가난과 부자, 학벌과 무학, 이런 여러 가지 차별들, 인류대학, 삼류대학, 뭐 이런 여러 가지 차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분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평범한 이제 저는 옛날에 제가 소설 쓴다고 할 때만 해도 여자 소설가에 대한 인식이 거의 기생보다 약간 나았어요. 저 춤춘다 하면은 기생이라고 곧장 생각을 하고 소설가 이러면 그냥 신여성 화류계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소설 쓰면 결혼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글 쓴다고 우리 아버지한테 엄청 매맞았어요. 소설 쓴다, 글 쓴다고. 그리고 학교 선생 되라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결국은 제 뜻대로 했는데 그래서 당연히 제가 시집을 못 갈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만 졸졸 따라다니고 그랬었는데 28살쯤 되니까 내가 정말 좋은 소설가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하는 결혼을 해야 되겠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 정말 좋은 소설을 쓸 수 없을 것이다.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고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하려면 가장 평범한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원을 제가 찍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새빵살이에 이제
신문이 나가지고 집이 있는 사람, 그래서 집이 있는 은행원을 제가 꼬셔가지고 100% 꼬셔서 이 사람은 저 같은 형의 여자를 싫어한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남자를 꼬셔가지고 제가 그때 그 남자가 실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운명적으로 뭔가 짝짝짝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29에. 근데 제가 여전히 현실에 눈을 못 뜬 게 그냥 은행원 집이 있다 이것만 알았지 그 사람이 종갓집 장손이라는 건 몰랐어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또 저는 강원도 촌년이고 우리 아버지하고 화토도 치고 영화도 같이 보러 다니는 이런 집안에서 성장을 했는데 다 큰 자식들이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경상도 집안이라고 그것까지 또 상상을 못했어요. 어쨌든 그런 집에 결혼을 했어요. 제가 또 저의 타고난 제가 사주팔자를 보니까 정말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반항아 기질이 있는 거예요. 사주팔자 자체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유교 가부장 집안에 제가 장남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결혼이라는 걸 아주 좋아했기 때문에 꼭 그 남자를 물론 정도 들었지만 남편이 집에 늘 저녁에 때 밥을 하고 있으면 어떤 남자가 나를 향해서 온다 하는 게 너무나 좋았어요. 어떤 남자가 A든 B든 C든 상관이 없는 거죠. 하여간 어떤 남자가 나한테 온다. 이런 게 아주 좋았거든요. 그리고 집이 있다. 가정이 있다. 이렇게 식구들이 외출을 한다. 또 저는 제사 지내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그럼 제사 음식 봐. 이렇게 손님 초대해서 막 놀고 이런 걸 엄청 좋아하는데 그런 거 다 충족할 수 있는 집이었어요. 그런 관계였어요. 근데 저희 남편 지금 제가 이혼했어요. 저희 남편 됐던 사람이 이 사람이 또 문학 소년이었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문학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커피를 마시면서 쇼팽을 듣고 별을 바라보면서 별을 해고 이런 게 이 사람이 생각하는 문학이었어요. 그럼 이런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생각했지 앉아서 저 공장에 취직하고 싶어서 환장하고 또 저기 서울역에 가서 또 데모만 한다고 그러면 애 들쳐갖고 쫓아나가고 불온 서적을 탐독을 하고 사회가 이러면 되겠느냐 도대체 가족복이 뭐니 이런 거에 부르짖는 게 문학이라고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저에게 여러 가지로 이제 실망을 했어요. 아마 그때 이 사람이 저하고 이혼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제가 꼭 붙잡아가지고 28년 동안 저한테 묵혀있다가 뒤늦게 이제 이 사람이 저한테 세방이 됐는데 그래갖고 제가 이제 이혼녀가 됐어. 그런데 저는 저하고 제가 모든 차별에 이제 그 26살부터 눈 뜨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25살부터. 근데 결혼을 딱 했는데 저는 결혼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가정을 일구고 공평하게 평등하게 이렇게 사는 게 가정이라고 생각을 했지 그 가정 속에 아버지, 남편, 그 밑에 아내, 그 밑에 애, 그 밑에 강아지 이렇게 있다고는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런 유계 질서 속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고 내가 벌어온 돈도 남편도. 나는 내가 하는 일은 남편보다 더 시시한 일. 저는 이 남편이 출퇴근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출퇴근하는 거 해서 직장에서 하는 일만 그 사람이 일고 나머지는 내가 다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해줘야 돼요. 그러나 내가 쓰는 소설을 위해서 그 사람이 해주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번 원고료는 그 사람 거예요. 심지어 내 몸으로 낳은 아기도 그 사람 거예요. 제가 이씨인데 처음에 우리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짓고는요. 제가 걔 이름이 만일 순이라면
이순이야 이렇게 불렀다니까요. 저 제 성으로 불러야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의식을 천성적으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순이. 그랬더니 저희 친정어머니가 산바라지 하러 왔다가 야 걔는 이씨가 아니라 최씨다. 뭐 저기 천씨다. 임씨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성을 바꿔주는 거예요. 남편 성으로. 아 그때 제가 이 가족이라는 것, 아내라는 것, 어머니라는 것의 사회적 지위, 가정 내에서의 지위가 무엇인가에 눈을 뜨기 시작을 했어요. 의문을 가지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남편과 저의 관계가 너무나 불공정해요. 너무 불평등하고요. 그래서 막 내 마음에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저희 친정어머니 아버지가 오시면은 뭔가 한 가지 일이라도 해줄까 하고 이렇게 눈이 두리번두리번 거려요. 사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줄까, 딸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줄까 하고 한 가지라도 일을 해놓고 가시는데 저희 시부모님이 오시면 아주 황제폐하처럼 군림을 해서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하나를 더 해야 될까 막 이러고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이런 불평등한 관계, 이거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무식한 제가 가정법률상담소에 가서 여러 가지 자료도 검토하고 서점에 가서 친자상속법이라는 법률 서적을 사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오평 찾아가면서. 그 제도적으로 그 법으로 다 여성의 불평등이 제도화되어 법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설가라는 거는 소설을 써서 그것을 사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먹고 사는 게 소설가예요. 농사꾼은 자기가 지은 쌀이나 야채나 뭐 이런 거를 팔아서 옷도 사고 생선도 사고 공신도 사고 해서 먹고 사는 노동자예요. 학교 선생은 애들을 가르치면서 받는 월급으로 쌀도 사고 소설책도 사요. 그러면 소설은 저의 노동의 결과라고요. 이거를 사주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서 내가 인세를 받아가지고 쌀도 사고 옷도 사고 운동화도 사고 집세도 내요. 그러면 농사꾼이 좋은 쌀을 생산해야 되고 공장 노동자는 좋은 공시를 만들어야 되고 학교 선생님은 좋은 교수를 해야 되고 하듯이 소설가는 좋은 소설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좋은 소설이라는 건 무엇인가? 저는 제가 한 그릇 7,000원 주고 삼계탕 한 그릇 사서 먹으면 김이 나듯이 그래서 내일 하루를 일하면서 살 수 있듯이 제 소설책을 7,000원 주고 사는 독자가 7,000원어치의 생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글을 그려야 된다는 것이 저의 문학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 소설을 읽는 독자들한테 이 불공평한 현실을 소설로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엄청 많이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절반의 실패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절반의 실패 속에는 이군, 간통, 혼인빙자 간음, 그 다음에 고부갈등, 매춘, 빈민여성, 뭐 이런 종류의 여성의 삶의 현실이 담겨있는 12편의 여성 현실을 형상화한 소설집, 연작 소설집이에요. 여성의 관점으로 남성과 여성이 살아가는 관계를 짚어본 대한민국 최초의 소설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쓰여진 소설에 대해서 당연히 아주 가부장적인 문단에서 당연히 천시하죠. 문학도 아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여기 어린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 나이쯤 된 분들은요. 그때 그 절반의 실패는 그 8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의 한 사건이었어요. 우리 사회를 뒤흔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소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그 부부 관계를 오래도록 하는데 성생활을 할 때, 부부 생활을 할 때 남편이 요구하면 제 몸을 열고 남편이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도 남편한테 요구하지도 못하고 이런 어떤 성욕에 대한 종속적 자세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이렇지? 하는 의문을 또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혼자 눈 뜨는 아침 이런 소설을 썼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으로 나는 여성에 관한 발언은 이제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여성의 삶의 현실만 바라본 거지 여성과 남성의 문제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근원적인 문제까지는 파헤치지 못한 것 같아요. 천착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과 남성에게 이런 삶을 살게끔 하는 그 근원이 무엇일까? 이런 의문에 사로잡혀서 고민하니까 그 뿌리가 남존 여비예요. 그래서 남존 여비가 어떻게 인간의 삶을 어떤 식으로 왜곡시키나 하는 것을 그린 소설이 사랑과 상처입니다. 사랑과 상처는 1932년으로부터 소설이 시작이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다 글 써보셨겠지만 제가 늘 그 소설 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엄지손가락 하나를 이경자가 가지고 있는 엄지손가락 하나를 소설로 쓰고 싶다. 하나의 엄지손가락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설이 써질까요? 절대로 안 써져요. 엄지손가락을 쓰기 위해서는 엄지손가락이 달라붙어있는 손을 공부해야 되고요. 손이 달라붙어있는 팔을 공부해야 되고요. 팔이 달라붙어있는 이 몸을 다 공부해야 돼요. 이 몸이 있는 터전을 공부해야 되고요. 이 몸이 살아온 역사를 공부해야지 비로소 이 엄지손가락을 자세히 잘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소설을 제대로 쓸 수가 있어.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소설을 쓸 수가 있어. 독자가 읽어도 오해나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 소설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1932년부터 시작되는 그 소설 때문에 제가 살아보지 않은 1932년은 잠깐 나오지만 그것을 자신있게 쓰기 위해서 엄청 공부 많이 했어요. 일제시대에 대해서. 그 다음에 6.25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래서 그거는 1932년부터 시작해서 1960년대까지 이제 오는 소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설을 썼고, 그래서 이제 사랑과 상처를 쓰고, 이제 남존여. 그때 어떤 사건이 생겼냐면, 사랑과 상처를 쓰기 전에 이문열 씨가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저보다 생일이 좀 늦어요. 그런 이문열 씨가 자기 책에다가 이경자라는 이름만 쓰지 않고 절반의 실패, 황홀한 반란이라는 것은 세계일보에 연재를 했던 소설인데 신문 연재 소설이라는 거는 통속적으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신문 연재 소설이에요. 그 소설을 가지고 이제 그 트집을 잡았어요. 자기 선택이라는 소설 서문에다가 이경자가 아주 멸종한 여자들을 다 이제 나쁘게 성공한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했어요. 그랬을 때 뭐 여러 가지 언론 매체에서 이제 저를 막 부추기면서 싸움을 붙이려고 했지만 제가 다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이문열 씨가 정말 그 절반의 실패를 꼼꼼하게 읽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설을 읽지 않고 이런 걸 썼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또 그냥 까식으로 취급되기가 싫어서 하지를 않았는데 나중에 중앙일보에서 큰 지면을 내서 당신하고 이문열하고 대담을 해라. 그럼 큰 지면으로 제 대담을 실겠다. 그래서 저한테 이문열이 하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오케이다 해서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문열이 이경자하고는 못하겠다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무산이 됐어요. 그리고 한 번은 또 KBS에서 이제 또 KBS인가 MBC인가에서 이문열하고 같이 한 이제 그거에 관해서 페미니즘에 관해서 토론하는 그런 걸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때도 또 이제 그쪽에서 거부해가지고 저는 오케이 했는데 무산이 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성의 문제가 역사적으로 어떤 맥락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 의미도 있었던 소설이 이제 사랑과 상처라는 소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소설을 저의 대표작이라고 말을 해요. 저는 아직도 대표작을 이제 70대에 쓰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대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어른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성이 왜 꼭 자기 외모, 자기 얼굴, 자기 학벌, 또 자기의 무슨 주체성, 이 모든 거를 다 자기를 바라보는 거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남자예요. 남자가 좋아하는 어떤 얼굴, 남자가 좋아하는 어떤 몸매, 남자가 좋아하는 말투, 행동, 뭐 이런 것들, 그 남자가 요구하는 것에다가 자기를 다 맞춰요. 여성은 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게 저의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소설로 형상화한 소설이 그 매듭은 누가 풀까?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가 1976년 결혼해서 가졌던 여성과 남성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여성이 인간적으로 차별받는 사회, 차별받는 제도, 이런 것에 대한 갈등, 슬픔, 고뇌, 불행에 대해서 지금 쭉 말씀드린 그런 작업을 한 20년 동안 해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매듭은 누가 풀까를 쓰고 있을 때 소설을 거의 완성해 갈 때 완성해서 했을 때 거의 완성을 했었나 할 때 저희 남편이 이혼하자 그랬어요, 저한테. 근데 저희 애들도 그때 이미 저희 애들이 다 커가지고 26살, 큰 애는, 작은 애는 22살 이렇게 됐는데 엄마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계속 사는 것은 엄마도 불행하고 아빠도 불행하다. 아빠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자기가 맞는 여자하고 살아야 하고 엄마는 남자하고 살지 말고 소설만 쓰면서 살아라. 그게 엄마에게 맞는 인생이다. 자기 딸들이 20년 이상 엄마를 지켜보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마 우리 애들이 엄마 이혼하지 마 이랬으면 너무 좋아서 안 했을 거라고. 왜냐면 전 가정이라는 게 너무 좀 갖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밥하고 있을 때 어떤 남자가 하나가 나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혼 안 했을 텐데 남편도 너무 원하고 저하고 도저히 살 수 없다고 그러고 또 애들이 아빠를 엄마하고 안 살면서 행복해지게 해라. 또 엄마는 소설만 쓰면서 살아야지 엄마가 정말 행복감을 느낄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혼을 했습니다.
제가 나이 56살이 됐을 때예요. 지금 거의 5년, 만 5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소설만 쓰는 인생을 사는데 제 고향으로 돌아온 것 같이 행복해요. 지금 이제 저의 고민은 제가 앞으로 이제 지금 고민하고 있고 소설로 만들려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조각조각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분노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슬퍼하고 했던 것을 슬픔과 분노를 멀리 두고 제가 60이 넘었기 때문에 멀리 두고 인류사적으로 한번 들춰보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를. 남자와 여자의 역사를.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일부일처제를 한번 결혼제도, 일부일처제 결혼제도를 들춰보는 것.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작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하는 아마 우리 인류는 아주 오래도록 모계사회를 유지하고 왔을 거고요. 그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 옮겨오는데 하루아침에 올라온 게 아니라 수천 년의 또 세월이 흘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수천 년 동안 와서 우리가 제대로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부계사회, 남성 중심 사회, 가부장 사회가 완성된 게 저는 한 2500년 전쯤이 아닐까. 이런 게 저의 지금까지 제 공부의 결과거든요. 저는 그 문명이 전환되는 한 시기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게 70대쯤 되면 제가 그런 소설을 쓰려고 지금 그와 관련된 많은 책들을 읽고 이제 그러면서 지내요. 소설이라는 게 중노동이에요. 굉장히 여러분도 글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한 중노동이거든요. 우리가 뜨개질이라든가 바느질, 신문을 읽는다, 책을 읽는다 하는 것은 밥을 하다가 뜸을 들이는 시간, 또 아기가 잠든 시간, 누구를 기다리는 동안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소설이라는 거는 적어도 나에게 주어진 빈 시간, 비어있는 시간이 5시간 이상 돼야 되거든요. 적어도 지금부터 5시간 동안은 내가 누구를 만나지도 않고 누가 나를 찾지도 않고 내가 할 일도 없는 오로지 글만 쓸 수 있는 5시간 이상의 시간이 나에게 주어져야지 소설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설은 체력과의 싸움이에요. 요즘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 소설 보면 이 작가는 지금 너무 피곤하구나. 이 작가는 지금 퇴폐적이구나. 이 작가는 지금 지루해졌구나. 뭐 이런 것들이 문장 속에, 문체 속에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늘 건강하고 늘 싱싱하고 늘 현장감이 나는 그런 문장과 그런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제 자신을 늘 건강하고 싱싱하고 역동적인 상태로 제 몸을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소설가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기 몸이 기계이기 때문에, 내 몸이 기계이기 때문에, 글 쓰는 기계이기 때문에 이 기계를 늘 건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편 소설을 많이 쓰는 소설가이기 때문에 장편 소설은 마치 장거리 사랑과 상처 같은 거는 쓰는 데만 22개월이 걸렸거든요. 쓰는 데만 22개월이 걸린 소설인데 보통 장편은 뭐 1년 걸리고요. 2년 걸리고
걸리고 쓰는 데만 1년 걸리고 2년 걸리고 6개월 걸리고 막 이러기 때문에 오늘 소설이 잘 써진다고 해서 막 50장 쓰고 내일은 안 써진다고 해서 뭐 안 쓰고 이러면 안 돼요. 내가 힘을 잘 안배해야 돼요. 오늘 20장, 오늘 10장, 내일 15장, 모레 7장, 20장, 13장 이렇게 늘 뭔가 자기 이 힘을 잘 안배하고 쉬고 그리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이 정신이 늘 맑아야 돼요. 정신이 맑고 투명하고 순수해야 되기 때문에 순수하고 맑고 그래야지 사물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물을 정확하게 봐야지만 좋은 소설을 쓸 수 있고 인물을 제대로 그릴 수가 있거든요. 인물을 제대로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작가는 소설가라는 자기 기계를 늘 피곤 원고를 소설을 쓰면 마치 뭐 같으냐면 아주 팽팽하게 제가 기억된 것 같아요. 혹은 요즘은 이제 팽팽하게 된 것 같아서 이거를 보면 제가 술 담배하거든요. 술 마셔도 피로가 풀리겠지만 전 술 담배를 못하기 때문에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북한산을 막 가요. 가면 풀려요. 긴장이. 그리고 쓰고 있는 동안은요. 이 피가 다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가지고 한 번 쓸 때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니까 피가 쫙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 허벅지부터 싸늘하게 식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이제 병이 생기거든요. 순환이 안 돼가지고 막히니까 피가 막히고 기가 막히기 때문에 병 걸리거든요. 이럴 때 이걸 푸는 방법이 이제 저는 산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가죠. 산을 못 가면 빨래를 해요. 육체 노동을 해요. 이것도 이제 못할 때는 족욕을 하죠. 발을 뜨거운 물에다 담가놓고 있으면 피가 아래로 쫙 이렇게 이제 해서 몸이 건강하게 순환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소설을 쓸 수 있는 기계인 제 몸, 저의 정신을 늘 맑고 투명하고 아주 청정하게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이게 소설을 써내는 거하고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에디슨인가 누군가가 그랬대는데 천재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그 일을 오래도록 할 수 있느냐가 천재성이라고 해요. 얼마나 그 일을 오래도록 하느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몸 관리를 하고 그리고 늘 여전히 제가 쓰는 글이 이제 독이 되지 않게 우리가 입에 단 거는 다 사람에게 해롭다 그러잖아요. 몸에서 해로운 이 입에는 달지만 먹으면 독이 되고 입에서 쓴 거는 몸에 약이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소설도 입에서 단 소설이 있고요. 입에서 쓴 소설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제가 쓴 소설이 제 책을 사서 읽은 제 책을 사는 독자들에게 한 그릇의 삼계탕, 한 그릇의 보신탕이 되고 그래서 그분에게 삶의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글이 될까 하는 게 저의 늘 가장 큰 고민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그냥 싱싱하게 몸은 늙어도
정신은 살아있는 싱싱한 정신은 온전한 채 소설을 쓸 수 있을까 하는 이 두 가지를 고민하면서 지금도 소설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400매짜리 짧은 장편 소설을 쓰고 있는데 거의 이제 한 39장만 쓰면 끝내요. 근데 그저께부터 어제 아침부터 이제 소설을 못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기진맥진해가지고요. 지금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 제가 뭘 느끼느냐면 이제 아기 낳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통할 때 왜 있는 힘을 다 쓰잖아요. 막 너무나 진통할 때 아기가 막 나오려고 그럴 때요. 막 똥이 나올 것 같아요. 너무 힘을 써서요. 근데 요새 제가 소설 쓰면서 거의 그런 진통하는 것처럼 소설을 쓰는데 한 달 동안 매일 진통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몸이 남아나겠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죽을까봐 지금 오늘 소설을 안 쓰고 지금 참고요. 오늘도 오전에는 그냥 산에 슬렁슬렁 산에 갔다가 이제 와서 좀 쉬다가 그리고 여기 나왔거든요. 내일도 좀 쉬고 모레도 쉬고 이래가지고 39장을 마저 써서 출판사에 넘기려고 이제 그럽니다. 소설가가 제 얘기 들으니까 소설가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게 좀 머리에 그려지세요? 이래도 소설 쓰고 싶으세요? 제 얘기는 일단 제가 그렇게 해서 제가요 사랑과 상처를 쓰고 나서 어떤 거를 알았느냐면 지금 이 인류의 이 세상에 우리 같은 방식의 삶을 살지 않는 민족도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않는 가족 제도를 가진 민족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민족을 찾아서 제가 떠났어요. 그게 이경자 모계 사회를 찾다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샅샅이 찾아서 공부를 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에게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는 걸로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저한테 듣고 싶은 거, 또 알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저는 수십 년 동안 글만 쓰고 온 사람이니까 글 쓰는 것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도요, 글쓰기하고 하나니까 질문해 보세요. 응? 질문해 보세요. 뭐 알고 싶은 거 없으세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들으셨어요? 중간에 듣긴 했습니다만. 네. 소설을 쓰시면서 네. 장시간 동안 이렇게 체력과의 싸움을 하신다고 보시는데, 네. 저희들이 뭐 간단한 단편 글을 하나 지으려 해도 예. 몇 번씩 태고를 하거든요. 예. 저는 뭐 글을 아직 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서 그러면 그 많은 분량의 글을 어떻게 태고의 시간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네. 제가 퇴고를 아주 많이 한 20년도 넘게 퇴고한 소설이 재작년에 낸 개화라는 소설이에요. 이 개화라는 소설은 처음 쓴 거로부터 아마 한 10번쯤 퇴고해가지고 20년 몇 년 만에 책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처음 쓸 때와 계속해서 바뀌는 거죠. 그 소재도 바뀌고 주제도 바뀌고 주인공도 바뀌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왜 이렇게 퇴고가 오래되고 이걸 끝내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느냐면 그 소재를 제가 소화하지 못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소화하지 못해서. 제가 쓰고자 하는 이야기의 내용과 그 인물들, 그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치 이렇게 이거 본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 제대로 쓸 수 없거든요. 이걸 쓰려면 이거 열어서 이 심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 다 봐야지 이거 우리가 이 볼펜 제대로 쓸 수가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더 잘 실감나게 이 볼펜에 대한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이 볼펜을 만든 노동자, 노동환경, 공장, 유통과정, 소재 이런 것도 다 알아야지 이 볼펜을 잘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개화라는 소설은 무슨 얘기냐면 무당에 대한 거예요. 근데 무당을 참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무당이라는 게. 제가 무당에 대해서 왜 소설 쓰고 싶었느냐면 어느 날 아니 왜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은 다 존경받는데 무당은 왜 저렇게 천대받지? 하는 의문 때문에 제가 이걸 소설을 쓰게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 무당을 딱 만나니까 무당 소설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소설 쓰기 시작했는데 쓰다 보니까 맥혀요. 제가 잘 몰랐던 거예요. 공부하고 굿도 보고 막 이랬어요. 무당들 만나서 취재도 하고 쓰다 보면 또 엉터리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퇴고하는 방식이 작가들마다 다 달라요. 이제 처음에 쓴 그 원단을 놓고 고치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저는 성격이 성격이 좀 나빠가지고 성격이 온화하지 못해서 다 버려요. 버리고 다시 써요. 물론 머릿속엔 다 있죠. 그래서 다시 쓰거든요. 그 책이 나올 때까지 주인공 이름도 한 10번씩 바뀌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소설은 엄청 많이 여러 번 한 10,000장쯤 써가지고 1,000장짜리 책을 낸 거예요. 지금 제가 400몇 짜리 소설도 이제 사계절에 주려고 하는 사계절 출판사에 주려고 하는 책인데 작년 3월에 600몇 짜리 소설을 완성을 해서 넘겼어요. 넘겼는데 아무리 봐도 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다시 쓰겠다고 그랬어. 그래서 지금 다시 쓰고 있는 거야. 1년 만에. 이렇게 퇴고를 수없이 하는 거죠. 아마 우리 나이나 요새는 딱 소설 처음 써보고 데뷔했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마 그 원고지로 모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버렸을 거예요. 그러고 겨우 소설가 되고 지금도 단숨에 써서 되지를 않아요. 그 재주가 좀 둔해가지고 단번에 잘 안 돼요. 한참씩 고쳐야지. 고치고 제가 완벽하게 그 세계를 내가 쓰고자 하는 소설의 세계 또 그 인물, 그 인간성 이거를 완벽하게 제가 소화를 해야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춘에 관한 소설을 쓰면 어떤 독자들은 당신이 매춘을 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실감나게 되지 않으면 제가 소설이 안 써져. 그리고 취재도 엄청나게 하거든요. 제가 그 천개의 아침이라는 소설에 보면 외항선원을 상대하는 매춘 여성이 등장해요. 그거 제가 취재하기 위해서 매춘 포주하고 친해졌어요. 그래서 포주하고 친할 때 어떻게 친했느냐면 나의 남편이 외항선에서 일하는 그 국장이라고 그러든가 그렇게 있어요. 어떤 지위가 있어요. 외항선에. 그 사람인데 동해항으로 이제 들어오는 걸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 시켜가지고 포주하고 친해서 그 외항선을 상대하는 그 매춘들하고 취재했어요. 그래서 아주 실감 있게 지금. 그리고 거기에 밤 새벽 2시에 외항선에 들어가서 밀수품을 실어가지고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 소설 장면에. 그것도 제가 실제로
동해시 삼척에 MBC 기자 보도국 기자를 꼬셔가지고 그 기자하고 함께 새벽 2시에 외항선에 가봤죠. 가서 실제로 그 외항선에 다 들어가고 이렇게 취재를 해요. 지독하게 취재를 하죠. 그런 관련 서적도 많이 읽고 그렇게 해서 저기 취재를 해갖고 이제 소설을 쓰거든요. 그래서 거의 노동자 같아요. 절반의 실패에 목숨아시라는 빈민 여성 편이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그 소설 주인공은 한밭집을 해요. 한밭집이라고 알죠? 그 건설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한테 밥 해주는 거.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건설 현장에 가서 밥을 해주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실빗집을 하면서 그 2층, 4층짜리 집을 짓는데 밥을 해다 나르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제가 소설 주인공을 식당을 하는 사람은 실빗집, 뭐 순댓국밥이나 국밥 같은 걸 하는 그런 아주 값싼 음식점을 하는 거로 주인공을 삼자라고 결정을 한 다음에는 장소를 물색하러 막 돌아다니죠. 영화 감독들처럼.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가 어떤 시장 골목 끝에서 딱 마땅한 집을 발견했어요. 제가 일단 그 집에 들어가서 순댓국밥 하나를 사 먹어요. 느릿느릿 먹으면서 이제 그 들락날락하는 손님들을 봐요. 무엇을 시켜 먹고 어떻게 먹고 하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날은 제가 가서 도와줘요, 슬슬. 그 아줌마를. 물론 내가 소설가라는 말은 절대로 안 하죠. 물론 메모 같은 것도 안 하고 도와주고. 심지어 이제 그 음식 같은 걸 입고 공사장에 이제 가요. 이런 일도 다 해주고 또 일손이 바쁘면 막 제가 설거지 다 해주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그 노동자들이 하는 언어가 있어요. 또 그 식당에서 쓰는 언어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오죠. 그러는데 하루는 그 주인집, 그러니까 그 이제 제가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그 여성의 언니가 저를 보고 제가 이제 남편 없어가지고 일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저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가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 동생하고 저기 모퉁이의 삼거리에 그렇게 삼각형으로 된 그런 순댓국밥집 하나가 지금 700만 원, 그 당시 돈 700만 원 나왔는데 350씩 우리 동생하고 둘이서 내서 해라. 그러면 뭐 몇 달 만에 350 다 빠진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못 땡겼어요. 뭐 이런 에피소드 굉장히 많죠. 이제 제가 취재하면서. 네. 시골 제가 두 가지 질문이 네. 의문이 나는데요. 예. 시골 그 소녀가 네. 서울에 갈 때 혼자 갔는지 하고요. 네. 제가 그 궁금한 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처음 서울에 예, 오셨다고 제가 혼자 왔죠. 혼자 오셨어요? 예. 와,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60년대, 70년대에 네. 그 어떤 그 사회 차별성을 심각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네. 여성에 관한 법률, 네. 제도를 이제 공부를 하셨다 했잖아요. 네. 그때는 사실 여성 차별이 굉장히 심할 때죠. 네네. 근데 그런 생각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정의를 표하지만요. 예. 어떻게 공부를 하셨습니까? 그 여성 차별에 대한 그 법률이라든지 예. 사실 그 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예. 당시에. 예. 근데 그거 좀 그 취재기 좀 예, 고맙습니다. 제가 우선 저 자신이 취재거리예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일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데 제가 소설 쓰는 거는 그 남자한테 방해가 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마치 서방질 하듯이 소설을 써야 되는 거. 이게 우선 제가 취재거리고요. 왜 이럴까? 그 다음에 제가 우리 큰딸을 제가 30에 첫 아이를 낳았는데 제가 아이 가졌을 때요. 다 이 종갓집에서 늙은 너가 아들을 낳아야 된다. 막 이랬어요. 딸을 낳기 때문에 온 가족이 막 초상집같이 돼버렸어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아이를 2살인가 3살, 2살쯤 됐을 때 시장을 데려갔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내가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슬픔보다 내가 우리 시아버지한테 어떡하지? 이럴 때 물론 아이를 좀 이따 찾긴 찾았는데 금방 이제 한 뭐 10분 안에 이제 찾았는데 이때 제가 뭘 느꼈느냐면 내가 낳은 아이인데 왜 내가 우리 시아버지의 아이라고 생각하지? 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어요. 또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 집에 오면은 이렇게 사위한테 전전긍긍하고 그럴까? 막 이런 그 친정과 시집과의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그때 가정법률 상담소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성의 전환이라는 게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70년대에 각 부문에 대해서 각 부문 노동, 인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식이 싹 트기 시작하던 시대예요. 그때가. 그 여성의 전화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성의 전화는 상담을 받는 곳이었어요. 전화로. 그래서 그 가정법률 상담소에 가서 제가 그 가정 상담한 사례집들을 얻어다가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는 서점이 지금 광화문 내거리에 금강재화도 있고 있는 그 내거리 그 위에 도서 전시관인가 뭐 이런 서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제일 큰 서점이었어요. 거기 가서 제가 여성의 여자 들은 거 다 샀고요. 책을요. 그 다음에 친자상속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법률 중에. 그게 이제 가족법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 책을 샀어요. 그 책은 아직도 제가 유물처럼 가지고 있거든. 우리 애가 오줌도 싸고 막 이래가지고 그 책을 여러 번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다 그 남성과 여성, 가족, 아이, 뭐 이혼, 혼인, 뭐 이 모든 친족 관계의 차별적 법률 조항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런 차별적인 법률을 이렇게 좀 완화시키는 거에 제가 일익을 담당했다고 제가 자부를 합니다. 지금은 뭐 많이 달라졌죠. 네, 지금은 아주 많이 달라져서 그 지금 뭐 제가 둘째 딸을 34살에 둘째 딸을 낳았었는데요. 이때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초상났어요. 제가 첫째 딸 낳았을 때는 우리 집들만 초상났었는데 제가 둘째 딸 낳았을 때는 우리 동네가 초상났어요. 우리 집 앞 골목 이쪽에 다. 왜냐하면 제가 누구라는 거 다 알고 제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 종갓집의 며느리를 다 알기 때문에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그랬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뭐 이미 그 충분히 제 자신이 그리고 제 앞집에서 매 맞는 아내 또 뭐 우리 친정어머니 우리 시어머니 다 제가 고부갈등 소설을 썼지만 저는 저희 시어머니하고 아주 사이가 좋았어요. 제가 우리 시댁에 가면 저는 언제든지 저희 시어머니하고 둘이 같이 자고 그랬어요. 단 한 번도 시댁에 가서 남편하고 자본 적이 없고 늘 시어머니하고 같이 자고 그랬었거든요. 아마 저는 우리 시어머니가 저를 그리워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애 아버지가 다른 젊은 여자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오해받을까봐 전화도 못해요. 또 질문해보세요. 어디 발표된 짧은 글을 읽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뭐 50대 전후로 폐경기가 예.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폐경기를 이렇게 무사히 잘 지나고 나니까 비로소 예. 어떤 뭐 사랑에 대한 갈망, 예. 그 뭐 어떤 남편이든 애이든 어떤 이제 그 남자라는 그런 것들로부터 많이 이렇게 자유로워졌다. 예. 그래서 너무 좋다 그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쓰신 걸 제가 읽으면서 예. 굉장히 좀 이렇게 잔잔하게 뭔가 이렇게 새롭고 좀 감동적인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폐경기 되기 전까지는 내 생은 거의 한평생 사랑에 대한 갈망으로 시달려온 것 같다. 불륜에 대해서 이제 굉장한 갈증을 갖는 예, 거죠. 그게 지금은 그럼 완전 왜 뭐 작가나 시인은 평생 연애를 꿈꾸고 그럴 수 있을 때만 좋은 작품 나온다 그런 말이 이제 이렇게 뭐 흔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지금은 뭐 사랑을 아예 꿈꾸지 않으시고. 근데 연애 감정이라는 게 이성에 대한 그리움이잖아요. 연애 감정이라는 게 이성에 대한 그리움인데 이성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게 생물학적으로 생식 본능이라고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도적으로 그런 게 많이 이제 억압돼 있으니까 억압돼 있는 거에 대해서 더 갈망하는 거죠. 근데 제가 나이가 이제 들고 그리고 남편이 있을 때는 너무나 불륜이 그립더니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뭐 그런 거 그립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물론 나이 먹은 탓도 있고요. 네, 그 질문을 2개 드리려고 예. 설명을 드렸는데 예. 굉장히 여성 문제 관심 많으시고 거의 이제 뭐 거의 뭐 그 작업을 해온 네, 거죠. 작품 세계가 전체적으로 다 그렇고 그런데 이제 여쭙고 싶은 건 그러니까 일부일처제 제도가 이것은 남성 우월적인 가부장적 위계 질서와 이렇게 고착화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럼 이후로 모계사회 이후에 이제 일부일처제가 됐지만 물론 남자들은 뭐 지하지 다 그렇게 누리고 왔는데 이제 이후로 바람직하게 가족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면 이제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게 예견되는 거 있는지라는 부분.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그 질문이신데요. 네. 엘리자베스 마셔 토마스의 그 세상의 모든 딸들을 제가 네. 이제 그 30대 그때쯤 읽으면서도 되게 충격이었던 게 여성은 그 여성학 시간에 배울 때는 분명히 인류사적으로 태양의 시기가 모계사회가 아주 길었다라고 배웠는데 그 소설은 그분이 인류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생생한 어떤 고증들을 바탕으로 소설을 한 건데 그 옛날 그 원시 시대에도 여성들의 순결이 그 시대에 이미 수렵 시대에 강요되고 강조되고 거기에서 저는 이제 모계사회가 아닌 거야 이미 이제 겉으로는 모계사회인데 이미 성적으로는 불평등이 그 시대에도 이미 존재했다는 것에 이제 되게 이렇게 충격적이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성적 불평등과 그 뭐 사유재산을 둘러싼 어떤 그런 사회화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가족지대 문제점이 고착되어 있는데 지금 뭐 최근 한 10년 뭐 20년 사이 변화를 보면은 사실 이제 집에서 고개 숙이는 남자들 얘기 그 많이 나오듯이 또 그게 또 현실의 한 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곡되게 여성의 지위가 회복돼 가고 있는데 이게 바람직하게 상호 이렇게 존중하면서 평등하게 가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짓눌려 있을까 너희들 당해봐 하는 식으로 여성성이 이제 왜곡되게 나타나는 그런 페미니즘도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공격적이고 어떤 남자의 지위를 전복해서 내가 차지하겠다는 권력지향적인 속성으로 나타나는 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여성성의 발화는 아니라고 보였기 때문에 아니 그게 이제 가부장화죠. 예. 여성의 가부장화인데 여성의 가부장화가 이제 2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는 공격적인 남성적 가부장화를 내재화해서 여성이 그거를 반복하는 거로 하나로 나타나고 이제 하나는 순응하는 전통적인 그 과거의 그런 방식의 이제 순응하는 가부장화 이렇게 2가지 방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요 그 가부장제가 남성에게 이롭지 않다라는 것을 남성이 이해하는 것에 방향을 두려고 해요. 앞으로 작업을. 가부장제가 남성에게 참 해롭다. 저는 남자들이 이 가부장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남자들이 행복해질 것 같아요. 남자들이 가부장제 때문에 남성들이 입는 고통, 피해, 억압 이거 엄청나거든요. 그 여성은 가는 허리를 가져야 되고 상아같이 긴 손가락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왜곡된 여성성이라면 남성은 당해야 한다. 남성은 지배해야 한다. 하는 것도 여성의 그것과 마찬가지의 왜곡이에요. 인간에 대한. 여성과 남성은 인간이거든요. 인간으로서 다만 양성을 나눠 가지고 상호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남성은 강해야 된다, 지배해야 된다는 것은 여성은 약해야 된다, 가느다라야 된다,
순종적이어야 된다는 거하고 똑같은 양극단의 왜곡이니까 그런 가부장제가 남성의 불행의 초석이다 하는 것을 남성이 알게 하는 작품들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앞으로 하려고요. 예, 아까 그 일부일처제 말그의 바람직한 대안이 있다면에 대한 일부일처제 이외에 바람직한 대안? 저는 그 가부장제가 자본주의하고 잘 안 맞고요. 가부장제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라는 게 인간의 욕망을 무한대로 극대화시키는 경제 체제인데 가부장제하고 맞지 않거든요. 가부장제는 아버지 이렇게 위계질서로 쫙 짜여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안 맞아요. 그러고 결국 인간은 뭐 먹어야지 살고 밥그릇을 누가 가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렇게 가부장제를 통해서 권력이 집중화되고 권력을 강화시키고 권력을 쥐드는 이런 방식들이 아주 느리게 어떤 때는 빠르게 변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느리게 변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이런 양상을 띠면서 향후 이런 양상을 띠면서 변화해 가겠죠. 가면서 결혼 제도도 다양하게 뭐 그냥 동거하는 방식 아니면 안 하는 방식 뭐 또 여러 번 하는 것 또 한 번만 하는 것 이렇게 자유롭게 뭔가 선택이 좀 넓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 네. 소설가로서 예. 여성의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생활하시기가 참 힘들으셨을 텐데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이것이 가정 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과감하게 아까 말씀하신 취재를 가야 될 경우 가시면서 그 마음속에서 그 용단을 내릴 수 있었던 그 기본 저 가슴속 깊이에 깔려 있는 그 정신이 무엇인가? 저는 제가 최근에 낸 책이 딸아 너는 절반의 실패도 하지 마라 이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 큰딸이 정치학을 전공하고요. 지금 이제 그 논문을 쓰고 있는 애가 있는데 얘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자기네 교지에다가 우리 엄마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어요. 거기 첫 문장에 나는 엄마가 싫다. 이게 첫 문장이에요. 제일 마지막 문장이 내 동생도 나와 같다. 거기에 보면 엄마가 뭐 얼마 전에도 엄마가 취재한다고 어부를 취재한다고 배를 타고 나갔다가 너무나 위험해서 굉장히 불안했었다. 제가 꼽춘의 사랑이라는 소설 쓸 때는 어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벽 3시 반에 정말 가재미 배를 타러 나갔어요. 그랬다가 그놈은 안개가 껴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봐서 우리 애가 정말 너무 엄마가 싫은 거예요. 근데 저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타인의 삶을 회방하지 않을 때, 각자 자기가 선택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타인의 삶을 방해하지 않는 일일 때는 그 일을 해야지만 그 사람이 행복하거든요. 그 일을 하게끔 내버려 두는 것이 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사랑은 뭐 뽀뽀하고 같이 자고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 사람이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존중해 주는 것. 그게 사랑이죠. 저는 제가 하는 일은 소설 쓰는 거고 내가 소설 쓰는 것은 그냥 나 혼자서 막 영광을 누리고 즐기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동시대인들과 내 노동으로 서로 교환하면서 소통하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일을 내가 잘 해낼 때 나는 행복하고 엄마가 행복할 때 아이도 행복하다. 아내와 남편이 차별을 받으면 아내 불행하다고요. 아내가 불행하면 남편도 불행하거든요. 이런 게 다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제가 했는데 애들은 그때는 이제 막 불행하고 그랬지만 궁극적으로 저희 애들은 제가 이혼할 때 22, 26살 된 아이들이 엄마는 이 소설만 쓰면서 살아야 행복하다. 그렇게 애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엄마를 선택을 했어요. 저희는 이혼할 때 이혼서에 보증인이 2명이 있는데 그 보증인에 저희 큰딸과 작은딸이 보증을 섰어요. 그 4명이 같이 이혼장을 접수하러 가고 4명이 같이 재판하는 데 가고 그렇게 했어요. 네. 이거는 선생님 생각하시는 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사우디에서 생활을 했을 때 한 남자가 4명의 아내를 데리고 쇼핑을 나오는 광경을 보면 우리나라 같으면 뭐 첫째 부인, 둘째 부인이 서로 싸우고 뭐 안 보고 그럴 텐데 상당히 사이가 좋더라고요. 또 역으로 제가 경험을 안 한 건데 네팔에 가면 한 여자가 형제들을 데리고 2 남자를 데리고 사는 집도 있고 그러니까 가정 시스템이라는 게 일부 일처제만이 진리가 아니다라는 생각도 저도 오래전에 물론이죠. 물론이고요. 그 신라 시대 때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직된 사회거든요. 우리나라가 정말 인간을 숨통을 참 조이는 사회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부분에서. 그런데 그 신라 때는 브라질에 무슨 카니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그게 뭐냐면 성적 개방을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신라 시대에도 어떤 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무슨 날을 잡아서 정말 좋아하는 사람하고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자기 성욕이라는 게 생명의 에너지라고요. 성욕이라는 게 생명의 에너지인데 억압된 사회에서는 그 생명의 에너지가 건강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건강한 사회에서는 생명성이 건강하고요. 근데 이렇게 왜곡되고 성적으로 여러 가지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인간성을 지배하는 사회는 성욕이 불건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성적 범죄들이 생기는 거라고요. 근데 그 정말 좋아하는 사람하고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서 불임 부부도 치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울증 같은 거 없어요. 정신병자 없거든요. 그런 사회에서는. 그리고 베트남하고 중국 국경지대에 가면 소수민족이 뭐 수십 개의 소수민족이 있는데 어떤 소수민족은 장날에는 배우자 아닌 사람하고 즐기다가 올 수 있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사회적으로. 그런 게 다 숨통을 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경자 목의 사회를 찾다라는 책을 썼을 때는 어떤 의도를 가졌었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족제도, 이 사회만이 모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독자들이 알기를 바랐는데 또 그 목의 사회라는 것은 북의 사회를 뒤집어 놓은 게 목의 사회가 아니거든요. 북의 사회가 남성적이고 아버지 중심의 가치 체계나 그런 그것을 감수성을 요구한다 그러면 목의 사회는 낳는 사람, 낳는 자, 아기를 낳아서 새끼를 낳아서 그 태에 묻은 그 태를 다 피를 씻어서 어머니가 먹는 그런 희생과 헌신과 그런 정신이 지배하는 사회가 목의 사회라고요. 그러니까 목의 사회는 여자가 엄청 고생해요. 남자는 고생하지 않아요. 목의 사회. 어머니가 책임지니까. 목의 사회야말로 남성의 낙원이죠. 왜냐하면 남자가 가장 행복한 상태는 아들, 연인, 손님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아들만큼 사랑받을 수 없어요. 어떤 여자에게서도 어머니의 사랑 같은 건 다 경험할 수 없고요. 남자라면. 어떤 그 여자와의 관계에서도 연인일 때의 남성만큼 황홀하게 즐거울 수 없고요. 어떤 경우에서도 손님처럼 정중한 대접을 받을 수 없는데
모계 사회에서는 정말 남자가 영원한 아들이며 영원한 연인이며 영원한 손님이에요. 그리고 모든 자녀에 대한 양육의 책임, 교육의 책임 이런 거 가정을 관리하는 책임은 어머니인 여성이 진다고. 또 이런 그 모계 사회와 북계 사회가 혼합되어서 나타나는 또 다른 어떤 이제 소수민족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북계 사회를 모계 사회를 이 북계 사회의 질서를 뒤집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많은 오해들이 생기는 거죠. 네. 네, 소설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단편을 한 편을 써도 3일씩 4일씩 이렇게 나눠서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네. 네, 쓰다 보면 오늘은 제가 감수성이 예민한 날이 되고 내일은 좀 세상을 보는 시선이 좀 싸늘한 날이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의도하는 전체 줄거리가 바뀌거나 시점이 바뀌지는 않지만 쓰는 소설의 문체가 아주 미묘하게 달라지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날은 되게 미사여가 많이 사용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 완성된 작품을 봤을 때 좀 일괄성이 떨어진다라든지 그런 느낌들이 자꾸 이제 손을 다시 대야 되고 그 다음날 소설을 이어갈 때도 그 전날 썼던 게 오늘의 감성과 맞지 않으니까 다시 손을 대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생기는데 뭐 이렇게 장편 소설도 많이 쓰시고 하시니까 처음 시작하는 저희들이 소설을 쓸 때 요런 점들을 주의해서 써보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이다라고 해주실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은 충분히 거기에 몰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기가 쓰고자 하는 소재와 주제와 사람들의 관계, 그 사람의 인물의 성격 같은 것을 완벽하게 획득,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내가 글 쓰는 기계라고 그랬잖아요. 이 기계를 자기가 완전히 장악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오랜 경험이 필요한 거죠. 네. 그 오랜 경험을 하다 보면 자연히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수들처럼. 오래도록 이제 무대에서 활동을 해보고 이런 가수들은 아주 능수능란하게 지난번에 텔레비전에 나와서 조수미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감기 걸렸을 때 감기 걸리면 목소리가 이렇게 높게 안 나올 때는 어떻게 가성을 써서 위기를 넘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자기를 그냥 주물러 쓰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가수로서의 자기 자신을. 소설도 작가로서의 자기 자신을 막 주물러 수가 있는 단계에 오거든요. 오래도록 그 일을 하다 보면. 근데 그런 단계에 오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분처럼 그런 거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경험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 고민을 하면서 성장을 하는 거죠. 근데 소설은 나는 이렇게 쓴다. 또 이 작품은 이렇게 쓰면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줄 수는 있지만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이는 법하고 마찬가지로 또 석봉인가요? 글 쓰는 어머니가 이 떡 쓸듯이 시간과 노력이 가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노력의 시간을 지나칠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한 땀 한 땀 혹은 한 걸음 한 걸음 떼어서 어느 경지로 가고 이러는 거죠. 지금 이 시간이 너무 많이 된 거 아니에요? 네. 이정원님이신 건데요. 신춘문예로 등단하고 싶어 하셨고 결국 신춘문예로 등단하셨는데 요즘 신춘문예 당선 작품을 보면 어떠신지 신인 작가들의 작품 세계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제가 우리가 소설 공부를 할 때는 목표가 적어도 도스토옙스키였어요. 근데 요새는 소설이 신춘문예 당선이 목표예요. 전 이게 우리 한국 문단을 아주 쪼다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상 받은 소설을 열심히 읽고 공부해요. 저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소설가가 되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치과 의사가
우리가 지금 65억의 인구가 이 지구상에 있는데 이빨 색깔이 65억 개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65억 개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데 우리 65억 명이 다 소설가가 된다면 65억 개의 개성을 가진 소설가가 존재하는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누구를 흉내내고 이렇게 하겠어요? 나라는 소설가가 중요한 거라고. 내가 쓸 수 있는 거. 내가 보는 세상. 내가 느끼는 거. 그런 것을 찾아서 자기의 세계, 자기의 세계관으로 자기의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소설을 쓸 수 있는 그런 소설가가 되는 그런 소설가들이 많이 생겨야지 우리 문단이 좀 클 텐데 이거는 신춘문예가 목표인 소설가들이 나오니 우리 문단이 아주 지금 쪼다거든요. 네, 아주 안타까워.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공부하지 말고 저 목표를 도스토옙스키에 두세요. 소설이라는 게 결국 여러 문장으로 연결된 건데 네. 서사와 대개 이제 묘사 예. 이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소설을 쓰실 때 예. 서사와 묘사 중에 어디에다가 좀 더 뭐 중점을 둔다든지 또는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하는 거고 특히 소설에 있어 가지고 묘사라는 게 그렇게 아주 중요한 건지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죠. 아, 이제 묘사라는 거는 아마 이런 그 옷을 만드는 거겠죠, 이렇게. 가령 이 윗돌이 이거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입기 좋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목을 너무 좁히면은 입을 때 굉장히 힘들 거고요. 이러니까 입기 좋게 만드는데 이건 누가 입을 옷이냐. 어느 계절에 입을 옷이냐. 어떤 섬유질로 만드는 옷이냐에 따라서 바느질이 달라질 거라고요. 디자인이 달라지고 모양새가 달라지고 묘사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내가 청춘 남녀의 너무 뜨거운 그 열정을 지금 그리려고 그런다. 그러면 청춘 남녀의 열정의 뜨거움을 독자들이 함께 느낄 수 있게 절감할 수 있게끔 표현하는 것. 그걸 위해서 묘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묘사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형용사나 부사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문장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묘사라는 게 형용사와 부사 뭐 이런 걸로 묘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나는 간다. 그 여자는 울었다. 등이 들썩거렸더라. 뭐 바람이 불어서 그 여자의 긴 머리가 휙 오른쪽으로 날아갔다. 뭐 이렇게 짧게 형용사 한 표 안 써도 그 여자의 슬픔 이런 거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묘사를 잘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는가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문장을 쓰는 거죠. 그런 도구거든요. 아니 그러면 예를 소설 문장에 형용사나 부사를 억제하는 문장하고 그걸 좀 많이 쓰는 문장하고 어느 편이 더 바람직한지. 그거는 소설 소재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다음에 작가의 개성과도 관계가 있고요. 작가의 문학관이나 세계관과도 관계가 있어요. 이게 선생님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멋을 내지 않죠. 멋부리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여자들하고 또 비유해보면 똑같아요. 뭐 머리도 여기다 핀을 꼽는다, 좀 곱슬거린다, 여기다 뭐 색깔을 넣는다, 또 목걸이를 한다, 브로치를 한다, 여기다도 반지를 낀다, 여기도 반지를 낀다, 여기다 색칠을 한다. 뭐 이런 액세서리를 많이 붙여서 모양을 내는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 액세서리를 붙이느냐?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그 작가의 개성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소설의 소재나 인물하고도 관계가 있어. 그리고 특히 그 작가와의 관계가 있는데 단순한 것이 가장 크다고 말할 수가 있어. 우리가 노자나 장자 같은 것을 읽으면 거기에 또 이미 그 이런 이론들이 다 스며 있거든요. 빈칸, 그 문장이 빈틈이 많을수록 그 빈 것 속에 독자의 상상력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것이 가장 크게 그 공명을 일으킬 수가 있어. 근데 나 이거 너무 오래 들어 세워두는 거 아니야? 다리 아파 죽겠네. 박수로. 질문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꼭 뭐 마지막으로 질문하시 저한테 꼭 마지막 다른 거 물어봐도 예. 워낙 선생님이 이게 여성에 관한 책을 많이 쓰셔서 색다른 느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보통 이렇게 몇 분 많이 안 겪고 많이 안 들어봤지만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 좀 막 마음에 와닿고 이런 게 세상이야 그런데 선생님 독특하셔요. 그래서 혹시 여성 작가, 요즘 소설가 중에서 선생님하고 이렇게 친하신 분이 계신지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작가분들이 선생님도 부담스러워하시지 않을까. 저를요? 네. 부담스러워해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선생님이 다른 작가분들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나 오늘 김은태 교수님도 오셨는데 친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안 맞으실 것 같은데 친하다고 그래서 혹시 다른 분도 또 그런 분이 계신가. 제가 술을 마실 수 있었으면 아마 저를 다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술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잘 어울리질 못하지만 저기 임 선생은요 저의 제자예요. 그 옛날 한국문학학교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 학생으로 들어왔는데 짧은 글을 쓰라고 했어요. 근데 3문장인가 4문장을 썼는데 군계 1학이더라고. 그래서 소설가 될 줄 알았어. 그리고 미녀 소설가 이명남. 산에도 같이 다니고 그랬죠. 이제 됐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뜨거운 강의를 해주신 이경자 선생님께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한번.